서울 강북구 재단법인 회의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유족과 이사진이 모여 앉았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고 한도균 이사장의 유언장에 따라 장남 한진호에게는 부속병원 운영권을, 차남 한승호에게는 대학 연구단지 소유권을, 막내딸 한소영에게는 교회의 폐도서관 건물 한 채를 상속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진호가 먼저 비웃음을 터뜨렸다. 폐도서관? 하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소영이를 골탕 먹이시는군. 그 흉가 같은 곳을 뭘 어세요? 이사 중 한 명인 박중식이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병원은 연 매출 200억, 연구단지는 300억인데 폐도서관은 철거비만 수십억 들어갈 텐데요. 승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소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우리가 매입해서 재개발하면 돼. 소영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에게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무언가 특별한 뜻을 담았을 것이라는 직감이 일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소영은 박중식과 다른 이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드디어 그 건물을 처리할 수 있겠군. 한도균 그 양반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팔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기라도 한 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진호가 이사들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소영이가 알아서 넘겨줄 겁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흘 뒤 소영의 집에 특별 배송으로 낡은 봉투가 도착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소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너는 항상 나를 원망했겠지만 나는 내가 형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내가 읽던 책들을 기억하느냐? 전태일 평전, 감시와 처벌, 정의란 무엇인가? 너만이 진실의 가치를 이해할 것이다. 도서관 지하에는 내가 30년간 목숨 걸고 모은 것들이 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에 책을 찾는 자 시대를 바꾼다. 너는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소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며칠을 망설이다 소영은 용기를 내어 폐도서관을 찾았다. 서울 외곽 산속에 자리한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 몇 개가 깨어진 채였지만 구조는 단단해 보였다. 1층 서가를 둘러보던 중 아버지가 준 열쇠가 맞는 문을 찾았다. 숨겨진 철문 뒤로 지하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지하 서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방습시설까지 갖춘 전문적인 보관소였다. 벽면에는 수백 개의 문서함이 있었고 각각에는 연도와 분류명이 적혀 있었다.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 재벌 비자금, 정치인 불법 거래.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기밀 문서들, 시민들을 학살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정부가 은폐한 사망자 명단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다른 상자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의 비자금 거래 내역,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상자 맨 밑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또 한 명의 동지가 고문으로 죽었다. 김철수 26세. 그의 마지막 말은 진실을 기록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약속한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겠다고. 1991년 7월 3일. 정치자금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현직 국회의원 10명이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1995년 12월 25일. 소영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사회학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기특하다. 이 아이만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이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진호는 박중식 이사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소영이 그 자식이 도서관에 갔다 왔더군요. 뭔가 찾았을까요? 진호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뭔가 숨겨놨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평생 그 건물을 팔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소영이를 압박해 봐야죠. 혼자서는 버티지 못할 거예요. 박중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영이 혼자 다 가져가게 둘 순 없어요. 한편 승호는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승호야, 너는 머리가 좋지만 마음이 차갑다. 언젠가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승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소영이에게 뭔가를 맡기신 건가요? 일주일 후 형제들이 소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박중식 이사도 함께였다. 소영아, 그 도서관 좀 보자. 진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재개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 그 일대를 통째로 개발한다는 거야. 지금 넘기면 50억은 받을 수 있어. 박중식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미 계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건물은 아버지가 특별한 의미로 남겨주신 거예요. 팔 수 없어요. 승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특별한 의미. 소영아, 현실을 좀 봐. 내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영 경험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진호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 빚도 많이 남아 있어. 재단 운영도 빠듯한 상황이야. 그 돈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빚이요? 박중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이사장님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운영하셔서 현실적으로는 적자가 많았어요. 소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중식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다. 일주일 시간을 줄게, 소영아. 승호가 마지막 통보를 했다.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법적 조치요? 유원장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작성된 것일 수도 있고. 진호가 협박조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
소영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상황이 급변했다. 다음 날부터 언론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도균 재단 막내딸, 형제들과 유산 분쟁. 50억 거부 막내딸의 진짜 속내는? 폐도서관 고집하는 이사장 딸. 뭔가 숨긴 게 있나? 기사 내용들은 대부분 소영에게 불리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막내딸로 묘사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소영 씨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다. 마이너스 전 가정부 증언. 아버지 돈으로 호화 생활. 막내딸의 이중성 마이너스 지인 폭로. 소영은 황당했다. 기사에 나온 가정부는 자신이 어릴 때 잠깐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소영 씨, 정말로 50억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형제들과의 갈등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서관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닙니까? 소영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전화도 계속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들. 한소영 씨죠? 진짜 이기적이네요. 형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에 눈이 멀었나? 그깟 폐도서관이 뭐라고.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까지. 소영은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국회의원실에서는 긴급 회동이 열리고 있었다. 그 서류들이 정말 있다는 거야? 김정훈 의원이 초조하게 물었다. 그는 과거 한도균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지였지만 지금은 기득권층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한도균 그 자식.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군. 로비스트 장민호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하에 대규모 자료 보관소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뭔지 알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정치자금 관련 자료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밀 문서들까지. 김정훈의 얼굴이 파래졌다. 그게 세상에 나오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회의실에는 현직 국회의원 3명과 대기업 회장 2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과거 불법 정치자금이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었다. 한진호를 더 압박해야겠어. 어떻게든 그 건물을 부숴버려야 해. 아니면 아예 사고로 위장해서.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장민호가 제안했다. 언론 플레이를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한소영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형제들에게 더 큰 당근을 줘보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절망에 빠진 소영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문헌학자 정은하 교수였다. 소영이구나. 많이 컸네. 내 아버지 닮았어. 은하는 소영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역시 도균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겼구나. 교수님, 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에? 은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이 나라의 진실을 기록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단다.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동지들이 죽거나 변절했지만 아버지만큼은 끝까지 신념을 지켰어. 그런데 왜 저에게? 너만이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진호는 권력욕이 너무 강하고 승호는 현실에 너무 젖어 있어.
은하는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소영아, 이 일은 정말 위험해. 그 자료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정말로? 네. 이제야 아버지가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알겠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번호 하나를 건넸다. 이 사람을 만나봐. 김민수라는 기자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김민수 기자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가였다. 그는 소영을 만나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직접 봤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들이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김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모든 자료를 독점 공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제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그때 카페 한쪽에서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민수 형님. 아, 소영 씨. 이 사람은 박재민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일에는 전문가죠. 재민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눈빛이 매우 진지했다. 한도균 이사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김민수가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복사해둬야 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공개할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면 오히려 묻힐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민이 덧붙였다. 소영 씨 주변 사람들도 보호해야 해요.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 그날 밤 소영과 새로운 동맹들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중요한 자료들을 복사하고 분산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재민은 지하 보관소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김민수도 놀라워했다. 이 정도 규모일 줄은. 한도균 이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들은 밤새도록 중요한 문서들을 스캔하고 복사했다. 특히 현직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다. 이제 시작이에요. 김민수가 말했다. 준비됐습니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낼 거예요. 이틀 후 진호는 더 강경한 수를 뒀다. 그는 소영의 집 앞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다. 소영아, 나와. 소영이 나가자 진호가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이야.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정말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법정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너 정말.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도서관에서 뭘 찾았는지도. 소영은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모르겠는데요. 진호 옆에 있던 사내 하나가 나섰다. 건장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다. 한소영 씨 맞죠? 요즘 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명백한 협박이었다.
소영은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뇨. 그냥 조언이에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영아,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선택해. 그들이 떠난 후 소영은 즉시 김민수에게 전화했다. 상황이 급해졌어요. 협박까지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앞당기죠. 내일 바로 첫 번째 보도를 내보낼게요. 다음 날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특별 보도가 나갔다. 한도균 전 재단 이사장이 30년간 수집한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 자료가 공개됩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서, 시민 학살을 은폐하기 위한 정부의 조작 문서들. 이 자료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1급 기밀 문서들로 당시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는지 보여줍니다. 김민수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관련자들의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소영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한소영,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진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형,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너 때문에 우리 재단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봤어? 다른 전화도 계속 걸려왔다. 박중식 이사였다. 한소영 씨,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고발요? 재단 자산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요. 경찰서 좀 갔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영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수가 미리 변호사를 구해두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쪽이 더 곤란해질 겁니다. 변호사 이정민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시민운동 출신이었다. 재단 자산 유출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들은 애초에 재단 자산이 아니라 한도균 이사장의 개인 소장품이었어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소영이 경찰서에 갔을 때 오히려 상황은 역전되었다. 한소영 씨, 혹시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담당 형사가 의외의 질문을 했다. 네. 어제 협박을 받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소영은 진호와 함께 온 정체불명의 사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 사람들이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조용히 사는 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협박 사건으로 수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날 밤 김정훈 의원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이 바보들아. 어떻게 첫 번째 자료에 광주 관련 문서가 나갈 수 있어?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장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한소영 주변에 전문가들이 붙었습니다. KBS 김민수 기자, 변호사 이정민,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그럼 이제 어쩌지?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들도 불안해했다. 다음에 나올 자료가 뭔지 알아? 아마 정치자금 관련일 겁니다. 그러면 김정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그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체불명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병철이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한소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가능해? 물론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얼마든지 되겠어. 하지만 절대 우리와 연결되면 안 돼. 당연하죠. 완벽한 사고로 위장할 겁니다. 이틀 후 소영은 김민수와 함께 두 번째 자료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치자금 관련 문서들이었다. 이번 자료는 더 파급력이 클 겁니다. 김민수가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5명이 직접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안전을 위해 도서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시내 한 사무실을 빌린 것이었다. 밤 10시경 작업을 마치고 소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재민이 배웅해주고 있었다. 내일 방송 나가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각오는 했어요.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헬멧을 쓴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위험해. 재민이 소영을 밀어냈다. 그 순간 오토바이에 탄 사람 중 하나가 무언가를 던졌다. 화염병이었다. 야! 불길이 치솟으며 주변이 아비규환이 되었다. 다행히 사람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근처 상점 몇 개가 불에 타기 시작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요. 재민이 소영의 손을 잡고 뛰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16부 마지막 경고. 다음 날 소영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화염병을 던졌어요. 분명히 저를 노린 것 같았어요. 혹시 범인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헬멧을 쓰고 있어서. 담당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한소영 씨 신변 보호를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변호사 이정민이 들어왔다. 소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단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냈어요. 한도균 이사장이 치매였다는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했어요. 소영은 어이가 없었다. 치매라고요? 아버지가?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도서관 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냈어요. 소영 씨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날 저녁 승호가 소영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다. 소영아.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호는 고개를 숙였다. 치매 진단서 조작한 거. 내가 막지 못했어. 진호 형이 너무 다급해해서.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승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소영아,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아버지의 이상주의가 무서웠어.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항상 돈이 없었고 아버지는 재단 일에만 매달렸고. 승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가 옳았던 것 같아.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오빠, 너는 아버지를 닮았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승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걸 받아. 뭐예요? 연구단지 소유권 이전 서류야. 내 몫을 너에게 넘겨줄게. 왜요? 내가 도서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 소영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하지만 조심해, 소영아. 진호 형은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잖아. 그 다음 날 저녁 KBS에서 두 번째 특별 보도가 나갔다. 어제에 이어 한도균 전 이사장의 기밀 자료 두 번째 공개입니다. 이번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서들입니다. 화면에 현직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나타났다. 김정은 의원을 비롯해 5명의 의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들이었다. 특히 김정은 의원의 경우 지난 20년간 총 2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김정은 의원 사무실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의원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인가요? 김정은은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최병철을 다시 불러들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밤에 처리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한소영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김민수 기자, 그 변호사, 시민단체 놈까지.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라는 건 너무 끔찍했다. 정말로. 그래야 해. 지금까지 온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망설이면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박중식 이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사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재단을 살리려면. 진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절대 우리와 연결되면 안 돼. 그날 밤 10시 소영은 김민수, 재민과 함께 세 번째 자료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었다. 내일이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민이 말했다.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사무실 전체가 깜깜해졌다. 이상하네. 정전이 왜? 김민수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그 순간 문이 박차고 열렸다. 복면을 쓴 남자들 5명이 들이닥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한소영이 누구야? 제가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졌어. 조용히 따라와. 김민수가 나섰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자입니다. 기자? 복면 남자가 웃었다. 더 좋네. 너도 같이 처리해 주겠어. 재민이 소영을 보호하려고 앞에 섰다. 그 순간 복면 남자 하나가 쇠파이프로 재민의 머리를 내리쳤다. 재민아. 재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소영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요. 왜 이래요? 왜냐고? 내가 건드리면 안 될 사람들을 건드렸으니까. 그들은 소영과 김민수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영과 김민수는 어딘지 모르는 지하실에 갇혔다.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다. 소영 씨, 괜찮아요? 네. 김 기자님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얼마 후 최병철이 나타났다. 한소영 씨 맞죠?
당신이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제안이 있어요. 최병철은 의자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살아요. 그러면 살려드리죠. 거절해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김민수가 끼어들었다. 이미 모든 자료는 복사해 뒀습니다. 우리를 죽여봤자 소용없어요. 아, 그래요? 최병철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이 영상을 좀 보시죠. 핸드폰 화면에는 재민이 묶여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친구는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 수 있어요. 소영은 충격을 받았다. 재민이를. 그뿐만 아니라 정은하 교수님, 이정민 변호사. 모두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요. 최병철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포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포기.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최병철은 당황했다. 어떻게? 경찰들 뒤로 승호가 나타났다. 소영아. 오빠. 승호가 소영을 풀어주며 말했다. 미안해. 늦었어. 오빠가 어떻게? 진호 형을 미행했어.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보고. 승호는 죄책감 가득한 표정이었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 최병철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었다. 소영과 김민수는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병원에 실려간 재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승호의 증언과 최병철의 자백으로 진호의 관여 사실이 드러났다. 진호는 체포되었고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구치소에서 진호는 소영을 만났다. 소영아. 형. 진호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 왜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 하지만 능력이 안 됐어.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나 봐. 진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 형. 소영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줘. 나는 자격이 없어. 세 번째 자료 공개가 이뤄졌다. 이번에는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와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가 폭로되었다. 주요 대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 활동의 전모도 공개되었다. 김정은 의원을 비롯해 연루된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도균 전 이사장의 자료로 인해 한국 정치 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다. 6개월 후 패도서관은 한도균 민주주의기록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정부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기록관으로 탄생한 것이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민주화 운동 원로들,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정은하 교수가 축사를 했다. 한도균 이사장님이 평생 꿈꾸던 공간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영은 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승호는 모든 재산을 기록관 운영비로 기부했다. 소영아,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는 거야. 네, 오빠. 개관식이 끝나고 소영은 혼자 지하 보관소로 내려갔다. 이제 이곳은 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 기록 보관소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아래 새겨진 문구. 책을 찾는 자 시대를 바꾼다. 소영은 아버지의 사진에 대고 말했다. 아버지, 해냈어요. 당신의 꿈을 실현했어요. 1년 후 진호는 형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진호는 기록관을 찾았다. 소영이 그를 맞았다. 형, 어서 와요. 소영아,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돼? 당연하죠. 형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진호는 기록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 내가 이 모든 걸 해낸 거야?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진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겠어요. 소영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도 이제부터 함께 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록관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도균 기록관 운영비 삭감. 정부 예산 재검토 지시. 정부가 기록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권력층들이 과거사 정리를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영은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였다. 한도균 기록관을 지키자. 진실은 살아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학생들, 시민단체,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기록관을 지지했다. 김민수 기자도 연일 보도를 통해 기록관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도균 기록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존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이 한도균 기록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이 기록관을 취재했다. 한도균 이사장의 이야기와 소영의 투쟁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한 여성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함부로 기록관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도균 기록관의 자료들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기록관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다. 국제적인 압력과 시민들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도균 기록관은 과거를 비판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역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는 승호와 진호도 함께 자리했다. 진호는 기록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저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여동생의 뜻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형제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5년이 흘렀다. 한도균 기록관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의 장이 되었다.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우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되었다. 소영은 이제 40대가 되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다. 남편은 인권 변호사였고 소영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어느 날 소영은 5살 된 딸과 함께 기록관을 둘러보고 있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딸이 한도균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내 외할아버지야.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진실을 지키는 일을 하셨어. 그리고 엄마에게 이 모든 걸 맡기셨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소영은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뜻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